여러분들이 오펜하이머의 다른 리뷰 영상을 보셨던 안 보셨던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 만나보실 해석임에는 분명합니다. 각자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 생각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 속의 역사적 내용이나 지식들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 저는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위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영화계의 역사적 인물로 남은 찰리 채플린, 우리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그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의 역사적 인물로 남은 오펜하이머, 찰리 채플린과 오펜하이머는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로다주와 놀란 감독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생각하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은 바로 오펜하이머와 찰리 채플린입니다. 일단 둘 다 잘생겼습니다. 먼저 오펜하이머는 물리학계, 찰리 채플린은 영화계,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서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둘 다 빨갱이, 스파이로 몰렸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인데요. 오펜하이머는 스트라우스의 주도하에 전쟁을 종결시킨 영웅에서 스파이로 전락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FBI 국장 존 에드거 후보의 주도하에 영화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다가 스파이로 전락해버리죠. 그로 인해 공직과 더불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박탈당하죠. 많은 이들의 비난과 모욕은 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 스트라우스는 오펜하이머에게 공개적 장소에서 비판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오펜하이머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기도 했죠. 이런 컴플렉스로 하여금 앙심을 품고 복수하는 모습은 청문회 장면과 그 이후 전개가 대표적이겠네요. 찰리 채플린은 인종차별을 반대하였기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도 위협을 받았으며 당시 인종차별주의자로 알려진 FBI 국장 존 에드거 후보의 주도하에 채플린을 공산주의자로 단정지으며 감시, 도청하기도 했습니다. 1954년 오펜하이머는 스트라우스가 의장직을 지냈던 미 원자력위원회에 의해 보안허가가 취소되며 공직에서 박탈당하고 전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채플린은 공산주의 스파이로 몰려 1952년경 미국의 재입국 허가가 무효됐습니다. 즉 미국 땅에 발을 들여다놓지 못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핵무기가 개발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인슈타인은 오펜하이머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제 자네 차례라네. 자네가 이룬 성취의 결과에 대한 대가에 직면해야 하는 거지. 세상이 자네를 충분히 고통스럽게 벌하고 나면 언젠가 이 세상은 자네를 불러 성대한 연회를 개최할 걸세. 근사한 곳에서 자네를 위한 연설도 해주고 상도 수여하겠지. 이후 오펜하이머는 1963년 엘리코 페르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은 1972년 아카데미 명예상을 받죠. 아인슈타인의 예언이 두 인물 모두에게 적중했네요. 로다주는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스트로스 역할을 맡습니다. 1992년 찰리 채플린의 생애를 다룬 영화 채플린, 주인공은 바로 로다주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삶을 영화에서 들여다보면 로다주는 영화 채플린에서 공산주의 스파이로 모함받아 미국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는 메카시즘으로 오펜하이머를 쫓아내려는 가해자로 나오죠.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놀란 감독의 의도일까요?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과 철학이라는 학문은 한 가지 공통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넓은 범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의식, 그리고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놀란 감독은 다른 의미에서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세워놓은 분류라는 기준을 벗어나면 그러한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저 영화로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기 쉽게, 더욱 재밌게,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것인데요. 3시간이라는 다소 길다고 느껴질 수 있는 러닝타임을 가진 오펜하이머를 시청하며 지루함을 느끼셨다면 철학이나 물리학,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와 진리에 대해 그러한 것들을 탐구하는 것에 흥미를 가져보고 시청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의 모든 영화에는 철학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 컨텐츠에서는 놀란 감독의 인셉션을 통해 영단어 아이디어와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 그리고 종교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의식에 관련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죠.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펜하이머에서 다루고 있는 메카시즘을 조금 더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 2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팽팽한 힘의 대립관계이자 숙명의 라이벌이었죠. 공산주의 국가와의 갈등이 존재하던 시기, 조집 메카시 미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 스파이 명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해당 발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퍼날랐고 대중들의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권력을 더욱 강하게 쥐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메카시즘은 여러 사건들로 인해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프로스와 동일한 구조로 그의 무분별한 선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메카시는 공산주의라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막대한 권력을 손에 쥐었고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에 휘둘렸습니다. 주체적인 사고와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죠. 미국 학계에서 메카시즘은 개인 정치 야망에 의한 광적인 선동이라고 평가받죠. 이보다 먼저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레드 컴플렉스인데요. 메카시즘도 레드 컴플렉스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빨간색만 봐도 기피한다는 뜻에서 레드 컴플렉스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레드 컴플렉스에서 이 컴플렉스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일상에서는 주로 열등감, 강박관념 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영단어 콤플렉스는 주로 복잡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무려 한국어 대사전에는 콤플렉스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서의 콤플렉스는 복합적인 감정이며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라우스와 오펜하이머의 대표적인 두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스트로스는 오펜하이머에게 공개적 장소에서 비판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오펜하이머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것은 스트로스 본인이 만들어낸 콤플렉스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스트로스는 레드 콤플렉스를 무기 삼아 오펜하이머를 모함하고 미국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신 분은 이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고, 영화를 안 보신 경우엔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가시면 더욱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트로스와 FBI 국장 에드거 후보도 참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네요. 컴플렉스는 컴플렉스를 낳습니다. 누군가에겐 컴플렉스가 목표를 달성하는 원동력이며 삶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는 반면, 또 다른 이에겐 콤플렉스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되기도 하며, 그 콤플렉스를 가진 채로 힘을 갖게 된다면 복수로서 발현하는 것을 우리는 오펜하이머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스트로스라는 캐릭터를 통해 놀란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주된 키워드는 콤플렉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콤플렉스의 부정적인 면, 즉 악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항상 긍정만을 가져올까요?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평화를 찾기 위한 과학 발전을 비롯한 기술 개발, 사물, 행위 등도 마찬가지죠.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을 통해 그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의 사례도 있습니다. 노벨은 친동생이 폭발 사고에 휩싸여 세상을 떠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게 광산업을 비롯한 많은 곳에 쓰이게 됩니다. 당시 강력한 폭발력을 갖춘 다이너마이트, 노벨 또한 전쟁과 폭력을 멈추는 용도로서 평화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되기를 희망했으나 그렇지는 못했죠.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과 동일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 무기로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노벨상의 그 노벨입니다. 애플과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스마트폰, 누군가에겐 정보를 탐색하고 세상을 탐구하는 도구로서 쓰입니다. 누군가에겐 범죄 수단으로 쓰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오펜하이머를 필두로 원자폭탄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개발했을 겁니다. 원자폭탄 개발이라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시기에 맞게 총대를 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선은 인간이 겪고 있는 고초와 빈곤, 전쟁 억제, 평화 등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선한 결과물만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원자폭탄은 전쟁을 멈추는 도구이기도 하며 인류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 도구인 동시에 평화의 도구이죠. 핵폭탄을 비롯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게도 여러 가지 이면이 존재합니다. 오펜하이머와 트루먼 대통령의 만남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 손에는 피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저 찡찡대는 애새끼를 다시는 들여놓지 말게 라는 식으로 말했죠. 오펜하이머는 무기를 만든 대장장이고 그것을 사용한 것은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과연 누구의 손에 피가 더 많이 묻었을까요? 트루먼 대통령을 잠시 살펴보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선의로서 핵무기 투하를 최종 승인했을까요? 아니면 일본을 굴복시키고 미국의 국력을 보여주기 위한 악이었을까요? 여러 물질과 현상에는 선과 악이라는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의식에 달렸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다소 이분법적인 경우가 있어 좋아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앞서 다뤄왔던 컴플렉스처럼 매우 복합적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생각도 매우 복합적이었습니다. 영화에서의 그 내적 갈등을 여러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오펜하이머의 행동에도 많은 이면이 존재합니다. 원자폭탄에 대한 조언이 스트로스를 조롱거리로 만들게 됨으로써 본인의 보안 허가가 취소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죠. 스트로스의 콤플렉스를 유발했다는 것으로 하여금 오펜하이머 본인에게 어려움을 따르게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를 인용하여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바가바드 기타의 주된 내용은 영혼 불멸과 윤회 사상, 욕망을 내려놓고 행동하라, 삶에서 벗어나지 말고 의무로서 참여하라, 고통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감각을 제어하는 수행, 즉 요가를 수행하라고 하죠. 오펜하이머가 요가를 했다면 고통을 좀 덜어낼 수 있었을까요? 사물이나 현상, 우주를 이루는 모든 것에는 단면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우 복합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 삼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의식을 통제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교육, 정치, 돈,
도파민, 이것들은 많은 장점이 있으며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우리의 주체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죠. 주체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남들의 생각에 선동되기 쉽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게 편할 수는 있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성공하고 싶다면, 명예롭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의식을 확장하세요. 주체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도로 평범한 제가, 공부 지지를 못했던 제가 남들의 해석을 토대로 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이러한 해석과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단연코 명상입니다. 의식을 확장하고 싶다면 명상하세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존 스튜어트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말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를 통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공포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나요? 이것이 합리적 공포인가요? 남들이 심어준 막연한 공포인가요?